남미 전역에서 야생 멧돼지로 인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 고침습성 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부터 광활한 초원에 이르기까지 야생 멧돼지는 농작물을 뿌리째 뽑고 토종 야생동물을 위협하며 심지어 농촌 지역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파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멧돼지는 심각한 생태적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새벽녘 지역 주민들이 피라냐 숲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이곳은 피라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입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현장 전문가 팀이 작전에 나섰습니다. 추적 도구와 정밀 장비를 갖춘 이들은 작은 부대로 나뉘어 주요 지형에 배치되었습니다.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가 나무십 사이로 조심스럽게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저격수가 안정적인 손놀림과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멧돼지를 제압했습니다. 곧 여러 발의 멧돼지가 발견되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투 지역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고 점점 더 취약해지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산타카타리나 시골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팀이 얽힌 초목을 해치고 조용히 진격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멧돼지는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돌격으로 유명하며 그런 환경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 앞장섰는데 코가 예리하고 본능이 날카로웠다. 갑자기 덤불 속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고 아침 햇살에 엄니가 반짝였다. 사냥꾼 중 한 명이 조준하고 재빠르게 계산된 사격을 가했다. 멧돼지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몸을 숙였다. 이는 이러한 조우에 필요한 인내심과 정밀함의 섬세한 조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파라과이에서는 대륙에서 가장 위험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정글에서 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시야가 좁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이 지형을 탐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조는 야생 멧돼지가 종종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전에 조용히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자신의 위치로 접근하는 것이 발견되자 노련한 사냥꾼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숙련된 명중률로 사격했습니다. 멧돼지는 깔끔하게 쓰러졌고 그 지역의 다른 조율된 활동들도 뒤따랐습니다. 각각의 성공적인 활동은 생태계 균형 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의미했습니다. 국경 너머 우루과이에서는 농부들이 숲 가장자리 근처에서 끊임없이 농작물을 파괴하는 데 시달려온 햇살 가득한 사바나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전날 목격된 멧돼지 떼를 저지하기 위해 전술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도착한 팀은 주변 덤불의 은폐를 감행했는데 이 지역의 멧돼지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기 후 명확한 사격이 나타났습니다. 한 팀원이 즉시 행동에 나서 표적을 제압했습니다. 잠시 평온이 찾아왔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혼란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부에서는 정글 지역과 인접한 논이 멧돼지 활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짓밟고 뿌리를 파헤쳐 귀중한 농경지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방제팀이 경계를 따라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곧 빠른 속도와 검은 털로 유명한 유난히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수목 한계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즉시 대응하여 방어팀 중 한 명이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공적인 차단 작전 덕분에 농작물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숲에서 농경지까지 국경과 지형을 넘어 야생 멧돼지 침입에 맞서기 위한 단결된 전선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은 종종 긴장되고 위험하지만 공통의 환경 위협에 직면한 인류의 결의와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보통 해가 지면 더 활발해지며 먹이를 찾아 농경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멧돼지의 강한 엄니와 발굽은 땅과 나무잎을 모두 찢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유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의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9시에 시작된 동원 작전 후 그들은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광활한 농경지를 횡단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무리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시골을 수색하며 장비를 준비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들은 시속 40km에서 50km로 추정되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멧돼지들이 개활지에서 숲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적하여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추적과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통제 사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멧돼지들이 포획되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숲 경계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하여 멧돼지들이 탈출하여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증가는 캐나다의 광활한 들판 동쪽 끝자락에서 진행되던 또 다른 중요한 야생동물 관리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수 차량이 새로운 멧돼지 떼를 발견한 것입니다. 멧돼지들은 엔진 소리에 놀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면 훈련된 현장 요원들은 험난한 지형 속에서도 통제력을 유지하고 빠른 기동으로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트럭 옆에서 저격수가 치밀하게 계산된 사격을 가했다. 동물들은 차례로 포획되었는데 각각의 시도는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체군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전이 끝난 후 무리는 완전히 흩어졌고 주변 지역은 추가 침입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었다. 캐나다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뛰어난 후각, 예리한 청력, 그리고 지능 때문에 쉽게 추적하거나 제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뛰어난 청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야생동물팀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차량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들판 경계 근처에서 평화롭게 정차하고 엔진을 껐습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은은한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덤불을 가로질러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전략을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경기장 양쪽 끝에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총성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매복을 감행하면서 총구 성광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잠시 후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무선 통신을 통해 추가 경고가 수신되었습니다. 인근 들판으로 다른 무리가 진입하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 부대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당 위치로의 접근 속도를 높이고 배정된 위치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발사된 첫 총격은 두 무리 사이에 또 다른 충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무리는 떠나려고 했지만 주변은 빽빽하게 갇힌 인명피해로 뒤덮였습니다. 또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고 무리 속 모든 개체가 하나둘씩 총구에 쓰러졌습니다. 침묵이 돌아오자마자 들판에는 작전의 성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역 농업 생산성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멀리 초원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무리가 보였다. 활동이 재개되었다. 어둠 속에서 동물들이 초원을 두려움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각각 조준경과 야간 투시경 장비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팀의 대응은 정말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밭 한가운데부터 작물밭까지 어디에도 멧돼지는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 장소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었다. 농작물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예방 조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푸르고 무성했던 들판 전체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멧돼지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해 여러 지역의 계절 작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농촌 지역 사회는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조직적인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 지역 대원들은 고지대를 향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멧돼지 떼를 추적하기 위해 산기슭에 모였습니다. 울창한 풀밭을 헤치며 이동하던 중 대원들은 주변 지역에서 활동 신호를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강한 사양 냄새와 함께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대원 중 한 명이 멀리서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재빨리 행동에 옮겨 정밀 사격을 가했고 그 결과 멧돼지는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길을 따라 몇 걸음 더 올라갔을 때 다른 대원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가 덤불을 뚫고 돌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수가 안정적으로 조준하고 제지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멧돼지는 부상을 입기 전에 안전하게 멈췄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다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관찰 지점을 찾는 작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나타나자마자 조심스럽게 사격을 가했고 잠시 추격한 끝에 표적을 제압했습니다. 팀들은 주변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 있을 때에도 위에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적은 언덕 기슭에 배치된 훈련된 추적견의 도움을 받아 발견되었고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저항력이 강한 특정 동물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규제된 탄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답변들을 보면 야생 멧돼지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멧돼지의 서식지 확대,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농업 체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여러 농촌 지역에서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협력, 전략적 계획, 그리고 신속한 자원 배치를 통해 천연자원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작전 중
가장 치밀하게 조율된 순간 중 하나에서 근거리에서 접근하던 멧돼지가 정확하게 포획되었습니다. 무전으로 신속하게 소통한 덕분에 부대는 무리 중 한 명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즉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촘촘한 대형과 체계적인 공조 덕분에 멧돼지가 도망칠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팀원이 특정 위치에서 대기하는 동안 개들이 멧돼지를 능숙하게 자기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멧돼지가 덤불에서 나오자마자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몇 초 만에 추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팀의 효과적인 조율 덕분에 팀은 빠르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숲의 평화와 고요를 깨뜨리며 곧이어 잇따른 교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몇 분 만에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작전은 공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 또 다른 야생들 소 무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소들은 재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들소 무리는 침착함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이전의 전문 지식과 훈련에 의지하여 빠르게 돌진하는 상황에서도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넓은 지역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렸는데 이는 혹독한 겨울 날씨가 도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멧돼지는 먹이를 찾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했고 그 결과 들판이 훼손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멧돼지는 빠른 속도와 날카로운 상하로 악명 높으며 토지와 기반시설 모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군대는 계획에 따라 이동을 수행하면서 시각적 인식을 유지하고 눈 덮인 지형을 따라 자신들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추적견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멧돼지가 흔히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과 패턴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찰자가 높은 관측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관목 사이에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멧돼지가 자주 엄폐물로 삼는 위치였습니다. 사냥꾼은 정밀한 탐지로 멧돼지를 재빨리 포획했습니다. 소리 때문에 아직 남아있던 멧돼지들은 숲 깊숙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비탈길을 따라 열린 들판을 향해 계속 나아가자 무리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함께 먹이를 찾아 헤매던 후 돌아오는 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는 기습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이 숲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한 발의 총탄이 명중하여 즉시 요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울창한 초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추격이 진행될수록 깊은 눈 때문에 추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파른 지형과 깊숙한 은폐 덕분에 멧돼지들은 최적의 장소에 숨을 수 있었고 이는 추가적인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끈기는 그들의 전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산의 다른 구역에서 다른 일행이 다른 길과 다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눈 덮인 산기슭에서 바위투성이 산마루까지 오르는 험난한 등산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은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멧돼지는 근처 눈더미에 멈춰 섰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남은 동물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두꺼운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한 관찰자가 그림자에 가려진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동물의 움직임과 생김새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아마도 또 다른 야생 멧돼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남미를 비롯한 캐나다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의 야생 돼지 위기는 생태계, 농업, 그리고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당국,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보호단체 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돼지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번식 속도가 빠르며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파라과이 산타카타리나 아르헨티나의 피라냐, 숲에서 진행된 작전 중 촬영된 영상들은 상황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토착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나운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이동 속도로 인해 인간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숲, 초원, 산악, 심지어 폭설 등 다양한 지형에서 밤낮으로 순찰, 사냥, 합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야생동물 관리팀이 피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살처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체군 조절, 바이오 펜싱, 첨단 감시 강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위험 예방 교육 강화와 같은 더욱 포괄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야생멧돼지는 행정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이들의 이동은 위기를 비영향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경 간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생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사회 안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저는 선제적이고 만장일치이며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이 침입종의 위협을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킬로그램당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나가는 해산물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킹크랩입니다. 킹크랩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산물 산업 중 하나입니다. 알래스카 킹크랩 어업만으로도 미국에서 수천만 달러, 때로는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맛있고 풍성한 음식인 킹크랩을 먹는 것은 사실 지구 보존에 이롭습니다.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해양 생태계 유지, 종 개체군 관리, 그리고 지역 생태계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킹크랩을 포획하고 가공하는 전 과정은 의도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혹독한 자연, 최첨단 기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킹크랩의 항해는 하나의 모험입니다. 수백 파운드, 약 100kg, 무게의 통발을 얼음처럼 차가운 심해에 투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최첨단 이동식 처리 장치를 선박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매혹적이고 매혹적인 이 분야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발견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먼저 이 왕계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킹크랩과 같은 생물은 없습니다. 혹시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킹크랩은 다리가 6개밖에 없는데 이는 일반적인 개가 8개 다리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독특한 형태 때문에 킹크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갑각류입니다. 암컷 킹크랩의 번식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암컷은 평생 단 한 번의 성관계만 가지며 수컷은 자신의 정자를 암컷의 몸 내부에 있는 독특한 기관에 저장합니다. 암컷의 생식 기간 동안 이 정자는 점차적으로 여러 개의 난자를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맛있는 요리일 뿐만 아니라 킹크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킹크랩이 토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노르웨이에서 원래 생태적 재앙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킹크랩은 1960년대에 소련이 경제 성장을 위해 바렌츠에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개체 수가 통제 불능으로 급증하여 먹이 사슬이 교란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킹크랩과 같은 귀중한 자원의 개발에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킹크랩이 토종종이고 어업이 번창하는 알래스카주에서는 엄격한 보존 제한 조치 시행이 항상 최우선 과제입니다. 독특한 종이자 심오한 생태적 교훈을 주는 존재였던 킹크랩은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고급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킹크랩 다리는 냉동된 통다리나 고급 통조림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1kg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킹크랩을 어떻게 잡아 가공하고 고객에게 이렇게 높은 품질로 제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매길까요? 킹크랩 사냥은 주로 알래스카 해안에 위치한 북태평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은 광활하고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어장입니다. 개 통발을 사용하면 어부들은 깊은 바닷속에 서식하는 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 통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견고한 금속으로 제작되었고 철망으로 보강되었습니다. 통발 하나의 무게는 600파운드에서 900파운드 약 270kg 이상입니다. 정말 무겁지 않나요? 통발을 옮기고 배치하려면 선박에 흔히 설치되는 크레인 시스템의 강력한 힘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화분들은 곤충 포획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능과 환경 보호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입구가 특정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상업용 크기 요건을 충족할 만큼 큰 개만 화분 안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분 측면이나 바닥에 있는 통합 탈출링 또는 패널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입니다. 성체 개보다 작은 어린 개, 치어개라고도 함가.
이 그물망을 통해 탈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개 자원이 다음 시즌을 위해 보존될 수 있으며 이는 개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며 번식할 기회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끼는 청어나 대구처럼 냄새가 강한 생선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숙성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이 독특한 냄새는 퍼져나가며 매력적인 유혹으로 변하여 깊은 바닷속 킹크랩을 통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준비와 미끼가 모두 갖춰진 이 거대한 통발들은 바다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심은 약 198.12m에서 34.8m까지 다양하며 어떤 경우에는 거의 365.76m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심은 어장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황금안개와 같은 게 종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발들을 연결하는 데는 낚싯줄을 사용하고 수면에는 부표를 설치하여 위치를 표시합니다. 통발이 해저에 가라앉는 데는 약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립니다. 미끼가 퍼져 개를 유인하기에 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잡힌 개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수확 시기가 되면 어부들은 튼튼한 윈치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저에서 무거운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이 단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단계이며 통발이 물에서 나오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감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발에는 거대한 킹크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분류 과정의 첫 단계는 배의 갑판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각 개의 크기와 무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개체만 보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는 즉시 조심스럽게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어부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어린 개를 보호하는 것이 곧 생계수단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상에서 킹크랩은 해수로 채워진 특수 탱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는 킹크랩의 뛰어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탱크의 용량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적절한 크기의 살아있는 개를 탱크에 채운 후 선박은 즉시 항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상 운송을 마친 선박은 알래스카의 번화한 어항, 특히 유명한 더치하버에 도착하여 항구에 정박합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킹크랩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역됩니다. 최고의 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해 항구에서 크기 분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시점에서 개들은 특유의 노란색 플라스틱 용기에 서로 겹겹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용기들은 크레인으로 육지로 옮겨진 후 해당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으로 운반됩니다. 최대 600파운드, 약 270kg까지 담을 수 있는 더 큰 용기에 개를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운송 방법입니다. 개는 작업자와 어부들이 이 컨테이너에 싣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잠시 들어 올려 무게를 측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 후 원하는 무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재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전략은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합니다. 살아있는 왕개를 실은 트럭들이 부두에서 가공 공장까지 단시간 내에 이동합니다. 현재로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박 정박부터 왕개가 시설에 반입되는 전체 절차는 24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킹크랩의 가공 속도는 가공 라인에 들어올 때 살아있는 상태와 가장 신선한 상태를 보장합니다. 킹크랩을 다른 종류의 깨와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은 살아있고 신선한 상태에서 단 한 번만 가공한다는 것입니다. 선상과 항구에서 모두 엄격한 분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냉동 제품을 재가공할 필요가 없어게 본연의 풍미와 식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물이나 소금물로 게를 깨끗이 씻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주요 가공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킹크랩 취급은 가공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리를 몸통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개의 몸통과 다리를 분리하려면 작업자는 개를 특수기계의 칼날 위에 올려놓습니다. 살이 찢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가미 제거 단계는 이전 단계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단계는 개 다리 밑부분에 있는 어두운 색의 아가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특수 회전 기계의 다리 밑부분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아가미가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그 후 개는 크기에 따라 측정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장으로 운반됩니다.
개의 귀중한 부분인 집 개발은 개별 가공을 위해 분리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다리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절단된 후 관련 수출 규정에 따라 조리, 냉동 또는 포장과 같은 후속 가공 단계를 위해 준비됩니다. 개 가공업계 종사자들의 숙련된 수작업 기술 외에도 각 공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점차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류, 포장, 심지어 절단 단계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여러 단계의 손질을 거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지금 먹고 있는 킹크랩이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셨나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가공 과정을 거쳐 킹크랩 다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조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최종적인 맛과 품질이 결정됩니다. 게다리를 거대한 그물 바구니에 꼼꼼하게 담아놓은 후 게다리는 거대한 산업용 튀김 용기에 천천히 담가집니다. 물의 온도는 정밀하게 조절되어 약 섭씨 185도, 화씨 74도로 유지됩니다. 게는 약 30분 동안 조리되는데 이는 게살이 완전히 익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게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함께 게 특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조리가 완료되면 게를 빠르게 식힙니다. 바로 그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바구니를 얼음물이 담긴 탱크에 넣습니다. 이 급속 냉각 기술은 게의 신선한 맛을 보존하고 박테리아 생성을 억제하여 안전하고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게다리를 공기 흐름에 유리한 작은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각 과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 후 게다리를 급속 냉동 단계로 옮깁니다. 화씨형도 섭씨형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소금물 탱크에서 게를 매우 차가운 소금물에 담급니다. 게다리는 35분에서 40분 만에 완전히 냉동되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또한 게다리가 오랫동안 냉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깨끗한 물에 빠르게 담가 얇은 얼음층을 형성합니다. 이 얼음층은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여게 다리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는 동안 냉동 화상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된 게다리를 바구니에서 꺼내 비닐봉지와 골판지 상자에 정성껏 포장합니다. 그런 다음 냉장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할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정이나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요리로 만들어질 준비가 된 프리미엄 냉동 킹크랩 다리를 제공합니다. 이 다리는 살아있는 게를 엄선하여 정성껏 가공한 것입니다. 시장 상황과 게다리의 품질에 따라 약 2.2파운드 약 9kg짜리 패키지는 게다리 3, 4개에 해당하지만 가격은 최대 3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은 킹크랩 통조림을 제공합니다. 킹크랩을 좋아하지만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킹크랩의 부드러움과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킹크랩은 세심한 손길로 엄선됩니다. 캔을 여는 순간 바다의 왕 킹크랩의 풍부한 맛을 바로 느끼실 수 있으며 최고의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킹크랩은 왜 그렇게 비싼 걸까요? 킹크랩의 가격은 뛰어난 맛, 희귀성, 그리고 높은 수요뿐만 아니라 바닷속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킹크랩은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발견되는데 이 두 곳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낚시꾼들은 심한 폭풍, 최대 9.14m 높이까지 치솟는 파도,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 그리고 종종 얼음으로 뒤덮이는 갑판에 시달립니다. 이 고된 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킹크랩의 제철은 매우 짧아 매년 2, 3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거의 전적으로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킹크랩이 접근하기 쉬운 해역으로 이동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날씨가 가장 안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부들이 하는 일은 시간에 매우 민감하며 항상 위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게를 배 위에서 살아있게 유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운반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킹크랩 한 마리는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엄청난 노력과 위험, 그리고 용기의 결실을 상징합니다. 또한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킹크랩의 높은 가격에 기여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따라 알래스카의 어업은 국립해양대기청, 노어와 수산부 또는 알래스카 어류 및 사냥부의 효과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률, 어획 할당량, 최소 크기 요건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암컷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물에 놓아야 합니다. 비대상 어종의 경우 어부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탈출고리가 있는 통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획량을 추적하기 위해 어선에는 위성 추적 장비가 장착되어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자원 보존을 위해 가공 공장들은 살아있는 게를 보관하기 위한 물 순환 시스템 등 친환경적인 노력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기술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양에서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요소에는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이 별미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킹크랩으로 만든 요리를 맛보게 된다면 단순히 훌륭한 맛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경, 기술 발전, 그리고 환경 보호의 의무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투어가 흥미로웠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신비를 함께 발견하고 싶다면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링해의 얼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 세계 고급 식탁에 오르기까지 킹크랩의 여정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깊은 존경과 성찰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언뜻 보기에 킹크랩은 그저 부유층만을 위한 고급 해산물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 책임감,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 킹크랩 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환경 보호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대량 소비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엄격한 규제, 첨단 모니터링, 그리고 환경 보호 조치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운영의 핵심이 되는 시스템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신선하고 솔직히 매우 인상적입니다. 탈출의 편리한 게 통발 설계부터 포획 제한, 심지어 크기가 작거나 알을 품은 개를 즉시 돌려보내는 것까지 모든 단계에 쏟는 세심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이는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와 미래 생계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치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부들이 직면하는 위험, 즉 얼어붙는 날씨, 치명적인 폭풍, 짧은 수확 기간을 고려하면 이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개다리 하나하나에는 용기, 정밀함, 그리고 엄청난 노력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어쩌면 이것이 높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속 가능성은 사치여야 할까요? 저는 알래스카 킹크랩 산업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공급된 식재료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행이 종종 고가의 가격으로 인식되어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값비싼 예외가 아닌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킹크랩 산업을 특히 세계 식량 생산의 다른 부문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델로 생각합니다. 킹크랩 산업은 이윤과 지구가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적절한 정책과 투자가 있다면 산업이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킹크랩 산업이 매력적이면서도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음식이라도 진실성, 과학, 그리고 정성이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메뉴에서 킹크랩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맛만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킹크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소비와 보존 사이의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용한 교훈을 떠올릴 것입니다.